위대한 인물에게는 목표가 있고 평범한 인물에게는 소망이 있다. 워싱턴 어빙. 오후 4시 30분. 나는 공장 정문 앞에 차를 댔다. 새로운 의욕이 넘치는 순간에도 공장의 암울한 미래는 깊어가고 있었다. 내가 오늘 한 일 중 유일하게 성공한 것은 아마도 쥐도 새도 모르게 공장에 들어선 일일 것이다. 성냥갑만한 내 사무실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간직한 채 숨죽여 내 입성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내 뒤통수를 노리는 직원들의 포위망을 벗어나 조심스레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야. 나는 역전의 용사가 그러하듯 나 자신을 재정비했다. 모든 것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보고 싶었다. 아니, 우리 공장의 현실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다. 공장 문을 열고 선반에서 안전모를 꺼내든 뒤 깊게 심호흡을 했다. 모퉁이를 돌아 1작업장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한 풍경은 한가로이 신문을 들여다보면서 잡담을 늘어놓고 있는 3명의 시간급 직공들이었다. 그중 하나가 나를 발견하고는 두 사람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들은 천적을 만난 뱀처럼 재빨리 신문을 접고 태연하게 흩어졌다. 여느 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해야 3개월에 불과하다. 나도 모르게 불평이 터져나왔다. 빌어먹을 모두들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이라면 우리 공장 상황을 모를 리 없을 텐데 얼마 전에 정리해고했던 걸 벌써 잊은 거야. 대체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지?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회사원 전부가 위기감을 느끼고 변화해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내가 만난 세 사람은 나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기껏해야 1시간에 12여 개의 포크를 만들면서 시간당 12달러의 급료를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것은 분명 근무 태만이다. 나는 즉시 감독자를 찾아가 시간급 직원 관리를 문책했다. 그런데 또 이건 뭔가? 감독자는 오히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며 그들을 두둔했다. 공장장님, 뭔가 오해한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 할당량을 마치고 다음 공정을 기다리던 중입니다. 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똑똑히 들으십시오. 지금 당장 저 세 사람의 일거리를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바로 해고입니다. 시간급 직공 관리가 당신 일 아닙니까? 만약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인사고과에 그대로 반영할 것입니다. 제 말 알아듣겠습니까? 예상대로 감독자는 불이 나게 달려가 3명의 직공을 불러 모았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어깨 너머로 감독자의 다음 동태를 지켜보니 더욱 가관이었다. 감독자가 그들에게 시킨 일이라고는 복도 끝에 쌓인 원자재를 다음 라인으로 옮기는 것이 전부였다.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인가? 하지만 굳이 위안을 찾는다면 그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만약 내가 저들의 근무 태만을 묵과했다면 그들은 아마도 오늘 일당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일거리를 끌어안고 빠져나갈 궁리만을 하고 있었을 게 뻔하다. 문득 돈에 관한 생각이 떠올랐다. 저 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우리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일인가? 저들의 불필요한 노동이 생산성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가? 물론 일고의 가치도 없다. 감독자에게 돌아가 실질적인 일을 지시하라고 꾸짖고 싶었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어쩌면 감독자의 말대로 지금 당장 그들이 맡을 만한 일거리가 없을지도 모른다. 설령 내가 나서서 그들을 재배치한다 해도 그 일이 우리에게 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보장도 없다. 형언할 수 없는 기묘한 느낌이 들었다. 어떻게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과 돈을 버는 것이 같다는 개념을 각인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 예전에는 너무도 쉽게 이런 말들을 했고 또 그렇게 처리해왔다. 기본 규정에 따라 기계화 직원들을 풀가동했고 생산된 제품을 공장 밖으로 밀어냈다. 일거리가 없을 때는 일거리를 만들어 주었고 만들어낼 만한 일거리가 없을 때는 인원을 재배치했으며 그래도 할 일이 없을 때에는 그들을 해고했다. 나는 크레인에 올라 공장 내부를 둘러보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고 일손을 놓고 있는 사람들은 손을 꼽을 정도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다. 매 순간 복잡다단한 과정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언제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모르는 일이었다.
우리 공장 역시 다른 제조 공장과 마찬가지로 복잡한 수순을 거쳐 완제품을 만들고 있었다. 그런데 현장에서 벌어지는 변수를 무시한 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 이 공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 중 수익을 내는 생산적인 활동과 비생산적인 활동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론적으로는 내 묵직한 서류 가방 속에 그 답이 들어 있어야 한다. 분명 이 안에는 우리 공장의 회계부장 루이스가 오늘 아침 회의를 위해 준비해 준 보고서와 자료가 들어 있었다. 나는 그동안 각종 수치가 우리 공장의 효율성을 대변해 준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그 자료들의 실제 효용 가치는 내 밑에서 일하는 이들이 회사가 급여를 지불한 시간 동안 실제로 일을 얼마나 처리했는지를 체크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생산 비용이나 직원 1인당 생산량, 직접 노동 변화 수치 따위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었다. 요나 교수의 지적대로 나는 어쩌면 숫자 노름에 빠져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이 둘 사이에는 분명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다. 그 연결고리를 찾는 일부터 시작해야겠다는 판단이 섰다. 나는 크레인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즉시 사무실로 향했다. 오후 7시. 사무실은 고요 속에 잠들어 있었다. 개미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는 침묵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았다.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인 삶의 유일한 낙인 내 비서 프라는 내게 온 메시지들을 잔뜩 쌓아두고 퇴근해버렸다. 간혹 비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그녀의 행동에 묘한 배신감마저 들었다. 메시지의 절반 정도는 빌피치 본부장에게서 온 것이었다. 아마도 그는 내가 회의 도중에 사라진 것에 격분해 있을 것이다. 마지못해 수화기를 들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신은 자비로웠다. 2분이나 전화벨이 울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나는 작은 한숨을 내뱉으며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초저녁 무렵에 여문 노을을 바라보면서 나는 한동안 상념에 잠겼다. 대자연의 섭리처럼 공장 회생에 관한 명확한 구도가 그려진다면 더할 나위 없을 텐데 회사 실적을 평가하는 방법과 규정을 연결하는 묘수가 있지 않을까? 생산 스케줄에 들어맞는 납품일, 재고 회전율, 총 매출액, 총 비용 등등을 수익과 연결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없을까?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회계부장 루이스였다. 정년 퇴임을 2년 앞둔 그는 전형적인 장년의 샐러리맨이었다. 두꺼운 뿔테 안경과 볼록한 배가 그의 트레이드 마크였고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고 다녀도 어딘지 모르게 촌스러워 보이지만 온화한 성품 덕에 많은 이들이 따랐다. 그러나 그에게도 남모를 아픔이 있었다. 20년 전 본사에서 이곳으로 좌천된 그는 공인회계사 시절 누렸던 영광의 그늘에 묻혀 남모르는 컴플렉스에 시달렸다. 그래서인지 간혹 누군가가 그의 권위에 도전해오면 그는 가차없이 어떤 형태로든 응징했다. 공장장님, 나는 루이스에게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다. 오늘 오후 본부장님께서 공장장님을 많이 찾으시더군요. 혹시 오늘 본부장님 회의에 불참하셨습니까? 본부장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질문의 의도가 의심스러웠다. 내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로 해고당하기를 바라기라도 하는 사람처럼 호기심을 드러내는 말투가 싫었다. 나는 그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내가 묻고 싶은 것만 물었다. 최근 사업부 동향 보고서가 필요하다며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본부장님의 심기가 많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넘겨드렸습니까? 내일 아침에 보실 수 있도록 조치해 두었습니다. 공장장님에게 드렸던 것과 거의 같은 자료죠.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었습니까? 다시 정리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남아있지만 나머지는 내일 중으로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그쪽에 보내기 전에 저한테 먼저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루이스 부사장, 저랑 얘기할 시간이 있습니까? 지시하신 일 말고는 별다른 일은 없습니다. 저에게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루이스는 호기심이 어린 얼굴로 내 눈치를 살폈다. 일단 앉으시죠. 루이스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잠시 망설였지만 일단 그에게 많은 회사 상황을 정확히 알려주어야겠다는 판단이 섰다. 루이스는 기대에 찬 얼굴로 내 말을 기다렸다. 아주 단순하고 근본적인 질문입니다만 루이스는 내 말에 미소를 지으면서 맞장구를 쳤다. 그런 질문 좋아합니다. 우리 회사의 목표가 돈을 버는 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루이스는 실소를 터뜨렸다.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아님 저를 테스트하시는 겁니까? 루이스 부장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회사의 목표가 돈을 버는 데 있다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양질의 제품을 생산해야 하고요. 제품 생산은 단지 목표 달성의 수단일 뿐이죠. 나는 루이스에게 내 기본 논리를 차근차근 설명했다. 한때 공인회계사로 명성을 날렸던 루이스는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었다. 세세한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없었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내 생각에 동의했다. 그렇다면 공장장님이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우리가 돈을 벌고 있는지 아니면 적자를 보고 있는지 그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루이스는 그 방법들을 열거하기 시작했다. 총 매출액, 시장 점유율, 수익성, 그리고 주주배당금. 결국 나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제지했다. 그런 걸 묻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입장을 바꿔놓고 시작해야 합니다. 부장님이 교과서를 새로 쓰는 입장에 서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 부장님에게는 아무런 단서도 없습니다. 부장님 나름대로 새로운 측정 방법을 구상해내야 한다면 우리가 돈을 벌고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성과 측정 지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루이스는 두꺼운 렌즈 아래로 시선을 떨어뜨리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글쎄요. 절대적인 측정 지표들이 필요하겠죠. 얼마나 벌었는지를 달러나 엔 아니면 다른 화폐 단위로 말해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겠죠. 순이익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까? 네, 순이익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측정 지표 하나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렇습니까? 내가 얼마나 벌었는지 안다면 왜 그 밖에 다른 것을 더 알아야 하는 거죠. 내가 번 것을 모두 더하고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뺀다면 남는 것이 순이익일 텐데 그렇다면 뭘 더 알아야 하는 겁니까? 가령 1,000만 달러를 벌었다. 또 2,000만 달러를 벌었다 하는 계산이 나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루이스는 한심하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공장장님의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계산 결과 1,000만 달러의 순이익이 나왔다고 해볼까요? 절대적인 기준으로 말이죠. 겉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긁어 모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처음에 얼마를 갖고 시작했죠? 루이스는 내 이해 정도를 가늠하기 위해 잠시 내 표정을 들여다보았다. 초기 투자 비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1,000만 달러를 벌기 위해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1,000만 달러? 그렇다면 투자한 돈의 10배를 거둬들인 셈이 되죠. 100만 달러? 그렇다면 투자한 돈의 10배를 거둬들인 셈이죠. 10대 1이라면 상당히 높은 성과입니다. 하지만 공장장님이 10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겨우 1,000만 달러를 밖에 벌지 못했다면 형편없는 성과죠.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지표가 필요한 겁니다. 투자 수익률, 즉 투자한 돈에 대해 벌어들인 돈의 비교 수치 같은 것도 필요한 거고요. 좋습니다. 루이스 부장님의 이야기대로라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지표만 가지고도 회사 전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루이스는 고개를 돌려 먼 산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는 대화를 피하지는 않았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엄청난 투자 수익률과 순이익을 자랑하는 기업도 파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현금이 부족한 경우 말입니까? 네. 파산한 기업의 대부분은 현금 흐름이 나빴기 때문에 부도를 막지 못했죠. 그렇다면 세 번째 측정 지표로 현금 유동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논리였지만 나는 일단 그의 의중을 떠보기로 했다.
기업의 1년간 총 비용을 감당할 만큼 매달 현금이 충분히 유입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에는 현금 유동성은 그리 중요한 사안이 아닐 텐데요.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하셔야죠. 기업 회계 분석에 있어 현금 유동성보다 중요한 측정치는 없습니다. 현금의 흐름은 기업의 생존 지표입니다. 다시 말해 일정한 선 위쪽에 위치해 있다면 괜찮지만 그 아래로 내려가면 끝이죠. 우리는 서로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루이스는 금세 내 의도를 간파했다. 이게 바로 우리 회사의 현실입니까? 나는 루이스의 질문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루이스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긴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예상하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군요. 왜 하필 지금입니까? 그럼 우리 공장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부장님 뭐라고 하던가요? 우리 공장을 폐쇄하는 문제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합병하는 건가요?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루이스는 나와는 다른 시각에서 사태를 진단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일자리가 유지될지 어떨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이다. 솔직히 저도 구체적인 건 모릅니다. 몇몇 사람들은 다른 사업부나 다른 공장으로 고용 승계를 받을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루이스는 침울한 표정으로 담배를 꺼내 물었다. 제 정년 퇴직이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루이스는 본격적으로 불평을 터뜨렸지만 그도 현실을 직시해야 했다. 루이스 부장님께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아마도 조기 퇴직일 겁니다. 빌어먹을. 저는 조기 퇴직 같은 건 하고 싶지 않다고요. 루이스는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평소와 다른 어조는 그의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그는 제가 다 타들어갈 때까지 담배 연기를 빨아들였다. 보기에도 안쓰러운 표정에 나는 할 말을 잊었다. 길고 긴 침묵 끝에 내가 먼저 운을 댔다. 루이스 부장님,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공장장님, 만일 본부장님 입에서 우리 공장을 폐쇄한다는 말이 나오게 된다면 아직은 그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얼마나요? 3개월. 그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다. 공장장님, 포기하세요. 대체 3개월 동안 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잊지 마세요. 전 분명히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 역시 내가 말한 것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은 사실은 3개월 안에 수익을 내도록 공장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루이스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체념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좋아요, 공장장님. 제가 할 수 있는 한 뭐든 도와드리죠. 하지만 너무 큰 기대는 마십시오. 루이스는 애써 침울한 표정을 감추며 말문을 닫았다. 루이스 부장님, 전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선 이 사실을 당분간 비밀에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식이 새어나간다면 직원들의 동요는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네, 하지만 이 비밀이 언제까지고 지켜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역시 충분히 공감하는 이야기였다. 공장장님. 우리 공장을 회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명확히 파악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표 얘기를 하셨군요. 공장장님, 그런 건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시스템은 어디까지나 시스템입니다. 뭐가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문제인지는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의 설명은 무려 1시간이나 이어졌다. 대부분이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 무한 경쟁 시대의 경영 환경과 맞서 싸우려면 제품의 완성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느니, 좀 더 열심히 일하기만 한다면 누구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느니, 경영의 노하우를 얻기 위해서는 일본 기업들에서 차용할 것은 과감히 빌려와야 한다느니 등등 두서없는 이야기들이 쭉 이어졌다. 그는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서 자신의 울분을 사귀는 것처럼 보였다. 어쩌면 그것이 내가 바라던 바였는지도 모르겠다. 루이스의 이야기와는 반대로 나는 계속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인력 관리란 무엇인가에 관한 의문이 생겼다. 실제로 루이스는
명석하고 쾌활했다. 유니코사 출신 사원들의 대다수는 루이스처럼 명석한 두뇌를 자랑하는 잘 훈련된 인재들이었다. 선발 기준 자체가 그랬다. 그렇다면 루이스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자신의 울분을 토하는 대신 왜 회사가 시시각각 어려워지는지를 고민해야 했다. 주위가 어둠에 물들어갈 즈음 루이스는 퇴근해야겠다며 사무실 문을 나섰다. 나는 루이스를 배웅하고 나서도 계속 사무실을 지켰다. 책상머리 메모지에는 루이스가 제시한 3가지 지표, 순이익, 투자 수익률, 현금 유동성이 적혀 있었다. 나는 이 3가지 지표 중 기업의 목표에 가장 근접한 지표를 끄집어내기 위해 여러 각도에서 기회비용을 산출해 보았다. 내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기업을 이끄는 CEO들은 종종 이것과 비슷한 게임을 즐긴다. 그들은 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장기적인 투자를 외면하는 습성이 있다. 예를 들면 연구개발비를 한 푼도 투자하지 않는다거나 해서 말이다. 그것은 자기 자본의 위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주력 산업의 지표를 극대화할 수 있는 묘안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기업 경영의 필수 요소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3가지 요소가 매우 다양한 각도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확실했다. 나는 여기까지 생각한 다음 의자 깊숙이 몸을 묻었다. 내가 만일 그랜비 3세라면, 아니 적어도 이 공장의 경영권을 확실하게 틀어쥐고 있다면 나는 이 같은 숫자 노름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보다는 3가지 지표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기를 바랐을 것이다. 이것을 근거로 다시 기업의 목표를 생각해보자. 만일 3가지 지표가 동시에 지속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기업의 목표란 투자 수익률과 현금 유동성을 동시에 높이는 동시에 순이익을 늘려 돈을 벌어들이는 것. 나는 메모지에 지금까지 생각한 것을 적었다. 일이 진척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귀가 맞지 않았던 퍼즐 조각이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았다. 드디어 명쾌한 기업의 목표를 찾아낸 것이다. 그렇다면 이 3가지 지표가 동시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오늘 하루 만의 성과치고는 제법 괜찮아 보였다. 요나 교수가 이 사실을 안다면 나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을까? 이제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이 3가지 지표를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할 것인가? 이것을 공장에서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나는 어떤 것이 생산적이고 또 어떤 것이 비생산적인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뒷걸음질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창가에 서서 어둠 속을 응시했다. 30분 정도 지나자 창밖의 어둠처럼 내 마음도 어두워졌다. 수익률, 자본, 투자, 직접 노동량 등의 상투적인 개념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내가 여기서 생각의 고삐를 늦추고 수백 년간 전에 내려온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따른다면 나 역시 다른 사람들과 엇비슷한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공장의 현실을 파악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기업의 목표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더 이상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벽이 내 앞을 가로막았다. 가슴이 답답한 나머지 서가에서 책을 꺼내 뒤적이다 이내 덮어버렸다. 글자 하나, 글귀 한 줄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불안감과 초조감이 공포처럼 밀려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시계는 벌써 밤 10시를 지나고 있었다. 이런, 줄리한테 전화하는 걸 깜빡했군. 단단히 화났겠지? 나는 즉시 수화기를 집어들고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별일 없지 자기야? 정말 힘든 하루였어. 뭐 새로울 게 있어? 나도 똑같은 하루였어. 우리 둘 다 우울한 하루를 보낸 셈이네. 미안해. 미리 전화했어야 하는데 일이 좀 남아서. 긴 침묵이 흘렀다. 어차피 나도 베이비시터를 못 구했어. 그제야 어젯밤에 아내와 약속했던 것이 기억났다. 이런 자기야. 정말 미안해. 오늘 아침 회의 준비 때문에 깜빡했어.
아니야, 돌이킬 수도 없는 일이잖아. 2시간이 지나도 자기가 안 오길래 우리끼리 그냥 먹었어. 집에 와서 저녁 먹을 거면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든지. 고마워. 아, 근데 자기 딸 기억나?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작은 여자애 말이야. 빈정거리지 마. 그 애가 저녁 내내 창가에 서서 자기를 기다리다가 이제 막 잠들었다고. 나는 자책감에 그만 2눈을 감아버렸다. 왜? 무슨 일인데? 자기를 깜짝 놀라게 해줄 일이 있대. 1시간 안에 갈게. 조금만. 아니, 그렇게 서두를 필요 없어. 아내는 내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차갑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굳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없었다. 나는 안전모와 보안경을 집어들고 공장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늦은 김에 이교대 작업 감독자인 에디를 만나 진척 상황을 체크하고 가는 게 나을 듯 했다. 시계를 보니 에디가 현장에 나가 있을 시간이었다. 나는 그를 호출한 뒤에 사무실에서 기다렸다. 3 작업장에서 에디가 느릿느릿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난 그의 모습을 쭉 관찰했다. 어림잡아 5분쯤 걸린 것 같았다. 에디에게는 뭔가 껄끄러운 구석이 있었다. 그는 아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다. 그리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모자라지도 않았다. 모난 구석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는 원만한 인간형이었다. 껄끄럽다는 건 좀 다른 의미였다. 대체 뭐가 문제지? 나는 에디의 걸음걸이를 살펴보았다. 그의 걸음걸이는 규칙맨이라는 애칭에 걸맞게 자로잰 듯 규칙적인 템포와 보폭을 유지했다. 어쩌면 이것이 내가 그를 못마땅해 하는 이유인지도 모른다. 어떤 의미에서 걸음걸이란 인간이 이동하는 모습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를 대변해 주기도 한다. 에디의 규칙적인 걸음걸이의 또 다른 특징은 걸을 때마다 뻣뻣하게 팔을 앞으로 내미는 손동작이 있다. 자신의 발자국 하나하나를 확인이라도 하듯 언제나 그 자세를 유지했다. 그의 걸음걸이를 보고 있노라면 모던 타입스의 찰리 채플린이 떠올랐다. 기계와 같은 인간을 손꼽자면 그가 제격이다. 어쨌거나 나는 생산 스케줄표를 들춰보며 진행 중인 주문 처리 현황에 대해 물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통제불능 상태였다. 물론 우리의 규칙맨 에디는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에디에게는 이것이 정상이었다. 어제와 같은 방식대로 납품일이 지연되는 것은 언제나 옳은 일이었다. 에디는 오늘 밤 안에 완성해야 할 납품 번호를 주워 삼기며 얼마나 지연될지를 일일이 보고했다. 도대체 이따위 보고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나는 북받치는 감정을 억제하느라 안간 힘을 썼다. 내가 정작 그에게 묻고 싶었던 건 이런 것들이다. 에디. 2교대 야간반이 1시간 동안 우리 공장의 투자 수익률에 끼친 영향은 어떻습니까? 현금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작업조에서는 어떤 대안을 세웠죠? 지금 우리가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겁니까? 아마도 에디는 이런 표현들을 감히 상상해 본 적도 없을 것이다. 그 모든 것이 에디와는 동떨어진 세계의 것들이었다. 그의 관심사는 오로지 시간당 부품 생산량, 시간당 노동량, 처리된 주문 건수 등일 것이다. 그는 그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표준 작업 시간, 불량 요인, 평균 기계 가동 시간, 납품일, 순이익, 투자 수익률, 현금 유동성 같은 지표는 본사 경영진의 문제로 치부해버린다. 이 3가지 지표로 에디의 세계를 측정하겠다는 것은 무모한 도전일지도 모른다. 에디로서는 작업반의 생산량과 회사 전체의 수익을 연관짓는 일이 무의미하게 여겨질 것이다. 설령 에디의 시야를 넓힐 수 있다 해도 생산 현장의 가치와 유니커사 수뇌부의 가치 사이에 명확한 관계를 설정해낸다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일 것이다. 보고 도중 에디는 내가 자신을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뭐가 잘못됐나요?